많은 분량을 자랑하는 애니메이션을 30분 안에 다 본다. 이름하여 30분 안짜게니. 오늘 다룰 작품은 우라사와 나오키의 만화 마스터 키튼을 원작으로 주로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의 유럽을 배경 삼아 보험조사 탐정 키튼이 여러 사건들을 해결하는 과정을 다뤘으며 그 속에서 반전주의와 휴머니즘에 대한 고찰을 그려낸 추리 모험 애니메이션 마스터 키튼입니다. 본 영상은 마스터 키튼 한국어 더빙판을 기준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대학교 고고학 시간 강사이자 SAS 출신의 보험조사원인 타이치 히라가 키튼. 세계 최대 보험조합인 로이즈에 소속되어 있던 그는 어느 날 마르케스라는 인물로부터 최근 절벽에서 추락사한 레온 파파스가 보험금 수취인을 혈연관계도 없는 옥스 미수상회로 등록해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며 그 수취인이 옥스베이어와 레온의 관계 그리고 그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밝혀달라는 의뢰를 받게 되고 이에 곧장 레온의 고향인 그리스 이시드로스 마을로 향한 키트는 그곳에서 옥스에게 협박당하던 레온의 애인 소피아를 발견하며 자신이 가진 영수증을 떨어뜨린 뒤 그 종이를 주우러 간다는 이유로 자연스레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갑작스러운 외부인의 등장에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난 옥스는 키튼의 모습에서 왠지 모를 익숙함을 느끼며 그가 바로 이번에 파견되었다던 로이즈의 보험조사원임을 짐작하고 한편 소피아와 함께 레온의 집을 방문한 키튼은 그녀에게서 레온이 옛 유적을 매우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과 30년 전 전쟁에 참가하기 위해 고향을 떠났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그인 전쟁으로 몸도 마음도 상처를 입었죠. 그 이후로 레옹은 침몰한 배에서 낡은 술병이나 돌상을 끌어올렸어요. 파파스 씨는 잠들어 있던 유물을 되살림으로써 잃어버린 예전의 자신을 되찾고 싶었던 거군요. 그 무렵이에요. 그 녀석들이 나타난 것은 건져올린 고가의 유물들을 모조리 옥스베이한테 갖다 바치게 됐어요. 옥스는 영국 특수공작부대의 소대장이었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레옹은 서쪽 사하라의 보리사리오 전투에 참가했어요. 거기서 옥스의 부대로 배치된 거죠. 발브레스 유적지에서 결전을 맞았어요. 녀석들을 신장과 함께 날려버려! 도저히 못해! 레옹은 나한테 말했어요. 그곳은 너무 아름다웠다고. 사실 레온은 폴리사리오 전선 당시 SAS 상사인 옥스의 부대원이었으며 모로코의 볼루빌리스 유적지를 차마 폭파하지 못해 7명의 전우들을 희생시키게 되었고 이에 엄청난 죄책감을 느끼게 된 레온은 그 사건을 언급하는 옥스의 협박에 어쩔 수 없이 매번 끌어올린 유물들을 그에게 바치지만 옥스가 자신이 발굴한 최고의 보물까지 내놓을 것을 요구하면서 결국 그에게 반기를 들게 됩니다. 그러자 옥스는 협박으로 레온의 보험금 수취인을 자신으로 변경한 뒤 그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며 레온의 죽음을 사고사로 위장하고 그 후 다시 그 보물을 갈취하려던 옥스는 소피아에게 그 보물의 위치를 알려줄 것을 압박했으나 그 순간 로이즈의 보험조사원인 키튼이 등장하면서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모든 사정을 알게 된 키튼은 자신과 소피아를 찾아다니는 옥스의 모습에 곧장 주방에서 나무숲은 하나를 챙겨가며 미로 같은 마을의 구조를 이용해 그들을 궁지에 몰아넣는데 걱정 말고 저쪽에 가 숨어요. 생각났다. 내가 SAS에 입대 시험을 봤을 때였지. 뭡니까? 벌써 지쳤습니까? 나는 서바이벌 기술의 기업한 마스터다! 가르쳐줬잖아. 바람이 강한 곳에선 총보다는 원시 무기라고. 이건 이타카 섬의 금화요. 아무리 대단한 보물이라고 해도 목숨과 바꿀 정도로 가치 있는 건 세상에 없어요. 이건 오디세우스예요. 전설에는 10년에 걸친 고난의 여행 끝에 그가 이타카 섬에 도착하게 됐다고 합니다. 고향인 이타카 섬은 황폐해져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평온함을 얻을 수 있었죠. 섬에는 사랑하는 여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당신 거예요. 레옹도 분명 그랬을걸요. 그럼 한 개만 갖죠.
그리고 얼마 후 잦은 휴강으로 기존에 다니던 대학에서 해고된 키트는 프랑스 파리의 시몬즈 사회교육원에서 고고학 수업을 맡게 되며 직장인들의 열렬한 학습 태도에 강사로서 보람찬 시간을 보내게 되고, 그러나 이 학교를 양로원으로 개축한다는 소식을 듣게 된 키트는 자신의 수업도 앞으로 며칠 남지 않았음을 깨달으며 가르치는 보람을 알게 해준 이 학교를 이대로 포기해야만 한다는 사실에 몹시 안타까워합니다. 그 후 파리의 거처로 돌아간 키트는 그곳에서 이혼한 아내와 함께 살던 딸 유리코를 발견하며 그녀가 방학을 맞이해 잠시 놀러왔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다 딸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을 얘기하게 된 키트는 자신의 고고학 스승인 유리 스코트 교수는 2차 세계대전 때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을 멈추지 않았음을 이야기하며 그런 스승에 비해 자신은 매우 한심한 학자라고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고고학 강의에서 도나우강 유역의 유럽 문명 기원서를 이야기하던 키트는 수업 도중 강의실에 그려진 피가로의 벽화를 보러 온 문화부 차관 모레를 발견하며 자신의 강의에 개의치 않고 벽화를 옮길 궁리만하는 그의 태도에 결국 수업을 중단해버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유리코는 키튼에게 있어 고고학이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물어보며 그가 내일 있을 마지막 수업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줍니다. 이 논문이 뭔가, 미스터 키튼. D 마이너드. 아이가 생겼다는 것도 들었어. 그래서 낮에 일을 하는 건 이해한다고. 인간은 강한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 공부할 수 있어. 밤에 공부를 하게나. 그것은 교수형 서재였어. 빠져들었어. 잘 시간도 줄여서 읽고 그리고 생각했지. 비교할 수 없는 공부하는 기쁨을 나는 유리 교수님께 배운 거야. 바로 그 직후 대학을 그만두셨어. 사실 교수님은 나보다 먼저 도나우의 유럽 문명 기원설에 심취해 계셨거든. 하지만 그 학설은 당시에도 이단으로 공표하게 되면 학회에서 추방당했어. 교수님은 그걸 알고도 발표를 하셨지. 앞으로 어떤 상황에도 연구를 계속해서 훌륭한 학자가 되어주게. 그때 꼭 다시 만나세. 난 만나러 가지 못했어. 아빠는 지금도 이렇게 한심스럽잖니. 오히려 보험 탐정 쪽이 본업이 되려고 해. 난 훌륭한 학자하고는 거리가 멀어. 그런데 후회해. 만났으면 좋았을걸. 그리고 다음날 어떤 상황에서도 공부를 멈추지 않았던 스승을 떠올린 키트는 수업 도중에 벽화를 점검하러 온 정부 인사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강의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 것을 부탁하고, 그 후 수강생들에게 자신의 스승 이야기를 들려주던 키트는 유리 스코트가 세계대전 당시에 말했던 이번 전쟁처럼 어리석은 행동이 인간의 본능이라면 그것을 깨닫고 극복하는 일은 인간의 사명이라 말할 수 있다라는 말로 강의를 마무리하며 자신은 앞으로도 끝까지 연구를 손에 놓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 그 강의에 깊은 감명을 받은 학생들은 전에도 키튼처럼 도나우의 문명을 강의한 사람이 있었음을 이야기하며 바로 스승인 유리 스코트가 이 사회교육원에 왔었음을 알려주고, 그 후 사회교육원 학생들과 함께 디프리에 참가한 키튼은 그곳에서 10몇 년 동안 자신과의 재회를 기다리던 유리 스코트를 만나게 되며 처음으로 그에게 고고학자로서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프랑스와 독일, 스위스의 접경지대에 있는 바젤이란 도시로 향하던 키트는 우연히 루이즈란 이름을 가진 귀부인과 동석하게 되며 그녀가 갑자기 열차에서 차표와 여권을 도둑맞았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자신이 대신 그녀의 표값을 지불하게 되고, 이에 루이즈는 키튼에게 보석이 박힌 반지 하나를 건네주며 자신이 빌린 돈을 다 갚을 때까지 담보 삼아 가지고 있을 것을 지시합니다. 그 후 반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루이지에게 이곳저곳을 끌려다닌 키트는 그녀가 준 보석이 정교하게 만든 모조품임을 깨달으며 체코의 보헤미아 귀족이라던 그녀의 출신도 루이지란 이름도 모두 거짓말임을 짐작하고, 그럼에도 계속 루이지의 청을 들어주던 키트는 그녀가 여권 검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루이지를 취하게 만든 뒤 고향 노래를 불러볼 것을 지시하는데, 잠깐 패스포드 좀 봅시다. 네네. 패스포트 말이죠. 이분은 일행이십니까? 그냥 여기서 알게 됐는데요. 스위스 분이라더군요. 별일 없겠지. 너무나도 그리운 고향이여. 이제 전 친구하고 약속이 있어서요. 잘 가세요. 그렇게 그냥 가버리려고? 당신은 여비의 몇백 배나 되는 보석을 받아놓고도 아직 한마디도 인사를 안 했어요. 부인이야말로 거짓말만 하시고요. 당신이 말한 산림귀족은 20세기 초쯤부터는 존재하지 않게 됐어요.
게다가 식당 차에서 불렀던 노래는 작센 미녀. 부인은 정통 독일인이에요. 그럼 기다려봐요. 내 진짜 이름은 헤르미나 베르프. 작센 남부에 있는 베르프가 26대 후손인 루돌프의 아내였어요. 사실 루이지의 진짜 이름은 작센 남부 벨프 가문의 일원인 헤르미나 벨프였으며 남편인 루돌프와 함께 부유한 삶을 이어가던 귀족이었고,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45년 갑자기 동서 독일의 국경선이 벨프 가문의 정원 가운데에 처지면서 각각 저택은 서독에, 정원은 동독에 기속되고 맙니다.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이 흘러 1961년 베를린 장벽이 세워진과 동시에 국경 경비가 더욱 엄중해진 벨프 저택은 어느 날 10살이었던 아들 오트가 동독령이었던 정원으로 나가면서 다신 저택으로 돌아오지 못했고, 이에 루돌프는 동독 정부가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아들이 연금했음을 깨달으며 오트를 되찾아오기 위해 몰래 동독으로 잠입합니다. 그 후 홀로 저택에서 남편과 아들을 기다리던 헤르미나는 10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자 결국 1976년 자신의 이름을 숨기고 직접 동독에 잠입하여 정부에 저항하던 지하운동가와 접촉하는데, 베르프 공은 죽었습니다. 정부가 베르프가의 영토를 반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그 재산도 반은 동독 쪽에 권리가 있다고 억지 주장하면서 비밀 구자번호를 알려달라고 닥달했습니다. 그는 유언을 남겼어. 그 스위스 은행의 돈을 동쪽 측의 저항운동에 써달라고요. 유언대로 행동한다면 당신은 쫓기는 몸이 될 거요. 개의치 않아요. 그런데 오트는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있나요? 행복할 겁니다. 그래, 이번에 해준 얘기는 마음에 들었나요? 그 보석이 가짜라고 그랬지요? 이 반지를 주겠어요. 아니요. 전 이런 건 예의도 바르고 정말로 친절하고 당신 같은 사람을 진짜 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 가세요, 미스터 키튼. 정말로 고마워요. 그 후 함께 탐정사무소를 운영하던 파트너 다니엘 오코넬을 만난 키트는 그에게 이상한 귀부인을 만났다며 무심코 기차역에서 받은 반지를 보여주었다가 그 반지의 보석이 작센블루라 불리는 벨프 가문의 상징이었음을 알게 되고, 이에 뒤늦게 루이지를 만나러 다시 기차역으로 달려간 키트는 이미 떠나고 없는 그녀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동독에 저항하다가 숨진 남편과 국가인민군이 된 아들, 그리고 저항운동의 모든 재산을 사용한 뒤 평생을 도망자로 살아왔던 헤르미나의 인생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드워드 도프만이란 인물의 살인사건을 조사하던 키트는 그곳에서 소꿉친구이자 유명 사립탐정인 찰리 체프먼을 만나게 되며 그가 이미 도프만과의 모작거래를 일삼던 형사 건어를 범인으로 잡아넣었음을 알게 되고, 그러나 사건 현장이 아닌 건어의 집에서 총알 탄피를 발견한 키트는 범인이 건어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그의 총인 발터 PPK의 탄환으로 도프만을 살해했음을 깨달으며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윤활유가 묻은 가죽 조각을 통해 범인의 범행 방식을 완전히 파악하게 됩니다. 그 후 찰리를 만난 키트는 건어의 요청으로 파견된 보험조사원으로서 그의 무죄를 증명하려 했으나 찰리는 시체의 탄환에서 발견된 강성은을 증거로 건어가 범인이란 생각을 굽히지 않는데, 이건 그냥 내 가설인데 누군가가 가나의 은신처에 숨어 들어가서 그의 권총을 슬쩍 했다고 쳐봐. 그 녀석은 풀장을 향해서 수직으로 권총을 잡고 이미 사용한 탄알을 꺼냈다. 그리고 그 탄알에 윤활유를 칠한 가죽 조각을 감아서 발터보다 구경이 큰 권총에 장착하고, 탄알은 가나의 총의 톱니 모양을 남긴 채 도프만에 명중했다. 탄피를 쓰지 않는 구식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래, 찰리? 사실 도프만의 모작 화가인 맥베이는 도프만 부인과 내용관계였으며 둘이서 그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치기 위해 도프만을 살해할 계획을 세웠고, 이에 도프만의 결혼 5주년 파티인 날 맥베이는 건어와 사업 이야기를 하던 도프만을 살해한 뒤 곧바로 도프만 부인이 그 살해 현장을 알리도록 지시하여 건어에게 살인 혐의를 뒤집어 씌웁니다. 그러나 키튼의 추리를 들은 찰리가 달아나던 두 사람을 붙잡으면서 결국 그들의 만행이 모두 밝혀지게 되고, 그 후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찰리는 키튼의 공을 자신이 대신 넘겨받게 되며 그날 밤 어렸을 때부터 느꼈던 키튼을 향한 깊은 패배감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독일의 사업가 슈레이더로부터 의뢰를 받게 된 키트는 그가 18년 전 동독에 두고 온 전처 루이제와 딸 로자를 찾고 있음을 알게 되며 당시 동독의 연구소에서 일하던 슈레이더와 루이제 그리고 조수 테레사는 원조 조직의 지원으로 2명만 서독으로 탈출할 수 있었음을 듣게 되는데 내가 남겠어요. 이 몸으론 검문소를 통과하는 건 무리일 거예요. 당신이 테레사랑 먼저 가세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엄만 강해요. 난 혼자가 아니에요. 이게 그 잡지입니다만. 저번 주 게슈타르트지군요. 구 동독 시절의 강제 수용소 기사가 실려 있었죠. 당국은 제 탈출에 대한 안가 부모로 아내를 강제 수용소에 가둬버렸습니다. 아내가 강제 수용소에서 출산을 앞두고 죽어버렸다는 정보가 동쪽에서 흘러들어왔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제 아내는 살아있어요.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두 사람을 찾고 싶습니다. 사실 슈레이더는 동독으로부터 루이제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당시 무리해서라도 아내를 데려오지 않았던 자신의 행동을 자책했으며 그날 이후 아내와 아이를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업에만 열중하였고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흘러 사업가로 성공한 슈레이더는 언제나 함께 루이제의 죽음을 슬퍼해주던 테레사와 재혼하여 그녀와의 딸인 클라라를 얻고 조금이나마 자신이 가진 죄책감과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클라라가 5살이 되던 올해 게슈타르트 잡지에 실린 강제 수용소 사진에서 아이를 안고 있는 루이제의 사진을 발견합니다. 그리하여 루이제가 살아있었음을 깨달은 슈레이더는 그 잡지에서 강제 수용소의 열악한 처우를 고백하던 간수를 찾아가 루이제의 생존 여부를 물어보지만 이미 그녀는 수용소에 들어온 지 3년 만에 병으로 사망한 뒤였으니 로자를 무릎에 앉히고 오르골에 맞춰 루이제 씨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곤 했죠. 그 노래는 로자를 임신한 루이제한테 제가 오르골과 함께 선물한 노래입니다. 그날 이후로 로자는 2번 다시 웃는 일이 없었습니다. 간수들 사이의 소문들은 어디 양녀로 보내졌다는데 어쩌면 소장이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헛소리 마라! 인질인 아이를 멋대로 양녀로 보내는 일 같은 건 절대 없어서 돌아가시오. 기다려보세요, 클라우제 소장. 내 딸애를 어떻게 했어? 로자는 어떻게 했어? 로자는 차가운 수용소 안에서 엄마를 잃고 어린 게 홀로 웃음도 잃어버리고. 슈레이더 씨, 운전수인 고트로프입니다. 강제적으로 양자로 보내진 아이들의 리스트입니다. 소장은 이것을 저한테 태워버리라고 시켰습니다만. 고트로프 씨, 고맙습니다. 옛날 강제 수용소에서 사형당한 제 아들도 기뻐하고 있을 겁니다. 그 후 로자가 입양되었다던 사회당지구 위원장 모리츠의 집을 찾아간 슈레이더는 이미 모리츠 부부가 다른 곳으로 이사갔음을 알게 되며 그 동네 이웃으로부터 샤롯데란 이름으로 개명한 로자가 양아버지인 모리츠를 다치게 한 뒤 집을 나갔음을 듣게 되고 이에 이번엔 로자의 친구를 찾아간 슈레이더는 그녀로부터 로자가 양아버지의 성적인 학대를 견디다 못해 넥타이로 그의 목을 조르고 도망쳤음을 알게 되며 결국 부유한 양부모 밑에서 행복했길 바랐던 자신의 소망과 달리 로자는 몹시 불행한 삶을 살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 로자의 친구가 루이제의 오르골을 가진 것을 발견한 슈레이더는 반년 전 로자가 자신의 사업 소식이 실린 신문을 보고 곧장 이곳을 떠났음을 알게 되며 그녀가 바라는 것은 본인과 똑같은 고통을 아버지에게 주는 것, 즉 테레사와의 딸인 클라라를 죽이는 일이었음을 깨닫게 되고 그 과정에서 성인이 된 로자의 사진을 본 슈레이더는 클라라의 베이비시터인 한나가 바로 로자였음을 깨달으며 그녀가 자신의 집에 잠입하기 위해 머리색을 물들인 것은 물론 이름까지 개명하였음을 알게 됩니다. 언젠가 그대는 별을 낳는다. 그 노래는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한테 선물해준 노래야. 제일 소중한 한나도 내가 가르쳐줄게. 그대의 별들은 나를 그래, 밝게 한나 노래 금방 배운다. 만약에 지금은 어디다 해도 다녀오셨어요? 그대의 별들은 미래에 로자.
그리고 얼마 후 스페인의 피레네 산맥으로 향한 키트는 위장 자살로 거액의 보험금을 얻어낸 사기꾼 마이클 로버트의 산장을 찾아내요. 그에게 지금까지의 보험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로버트는 키튼이 로이즈에 보고하기 전에 그를 제거하기로 결심하여 자신이 훈련시킨 군용견 조니를 풀어놓습니다. 한편 자신의 택시기사가 사라진 것을 발견한 키튼은 그가 더운 날씨로 인해 먼저 떠났다고 생각하며 버스를 타기 위해 먼 부르게떼 마을까지 걸어가던 중 자신을 따라오던 개가 갑자기 공격해오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조니에게 계속 쫓기게 된 키튼은 어느 사냥꾼의 도움으로 잠시 개의 추격에서 벗어나게 되지만 로버트가 특수부대의 전투견 양성 전문가였음을 알게 되면서 자칫 잘못하면 군용견이었던 조니에게 꼼짝없이 물려 죽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 과거 아버지가 사냥개를 제압했던 방법을 떠올린 키트는 조니를 강가 쪽으로 유인한 뒤 곧장 넥타이와 자켓으로 왼팔을 칭칭 동여매는데, 어금니를 쓰려면 적을 입으로 물지 않으면 안 되지. 손으로 혀를 잡아버리면은 개는 육체 구조상 아무것도 못해. 그리고 물속에 집어쳐 넣으면 얼마 후 죽어버린다. 어떡할 거냐? 타이치, 죽여요! 죽여버려요! 그 녀석은 우리들을 죽이려고 했잖소. 죽여요, 키튼씨! 주인의 명령에 따랐을 뿐인 조니를 차마 죽일 수 없었던 키트는 개를 생포한 뒤 경찰에 신고하여 로버트를 택시기사 실종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하고, 그리고 얼마 후 와인 생산지로 유명한 프랑스 부르고뉴를 찾아간 키트는 보험가입 예정인 샤또 라종슈 1944년산을 보러 가기 전에 근처 술집에서 느긋하게 부르고뉴의 와인을 즐기던 중 그 술집 사장으로부터 기적의 와인에 얽힌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느 해보다 포도가 풍작이었던 1944년 10월, 독일군과 연합군의 전투를 피해 와인 창고에 숨어있던 라종슈 집안의 아들 빅토르는 지금이 아니면 최상의 포도를 수확할 수 없다는 리베로의 말에 총단이 빗발치는 상황에서도 포도밭으로 향하고, 이에 포도 한 통을 따내는 것에 성공한 두 사람은 다음 날부터 계속 비가 내리는 바람에 부르고뉴에서 유일하게 포도를 수확한 농장이 되며, 그 포도로 만든 500병의 와인은 환상의 맛을 자랑하는 명주로 남게 됩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만든 와인에 자부심을 가졌던 빅토르는 리베로와 함께 1944년산과 같은 와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지만 최상의 와인을 만드는 것은 신의 뜻이란 말처럼 다신 그때의 맛을 재현하지 못하였고, 이에 빅토르와 리베로는 마지막 남은 1944년산을 와인 창고에 넣어두며 신의 도움을 원하게 될 만큼 힘들어질 때 둘이서 이 와인을 마시기로 약속합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흘러 경영난으로 고생하던 빅토르는 아내인 마르그리트의 제안대로 1944년산을 대가로 세계적인 위스키 회사 오리진의 융자를 받기로 결심하며 지금까지 전통을 고수하던 와인 제조도 대량 생산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계획하고, 그 후 와인의 보험가입을 위해 찾아온 키튼을 만난 빅토르는 그에게 마르그리트가 과학적인 와인 생산을 고집했던 이유가 바로 그녀의 부모님이 포도 농가에서 과로로 숨졌기 때문임을 이야기하며, 결국 마르그리트의 이번 대량 생산 계획은 부모님을 위한 효도이자 일종의 복수임을 털어놓습니다. 그날 밤 빅토르를 찾아간 리베로는 오리진 회사의 와인을 인도함과 동시에 자신도 샤또 라종슈를 그만두겠다고 밝히며 1944년 독일군으로부터 와인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에 칼을 쑤시는 고통을 참아냈던 그 나날들을 떠올리는데, 샤또 라종슈 1944년산에 입장이 있겠습니다. 오리존사 사장 장 미셸 케프시에게 와인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베로 가는 건가? 끝으로 함께 와인을 한잔하는 것도 기념일 것 같습니다. 이건 도련님이 틀림없이 그러실 거라 생각하고 병을 바쁘치게 해뒀습니다. 도련님이 하시는 일은 태어나시기 전부터 다 알고 있으니까요. 정말 미안하네, 리베로. 정말로. 한편 부모님의 포도밭을 찾아간 마르그리트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그 밭이 옛날 모습 그대로인 것을 발견하며 지금까지 빅토르가 이 밭을 모두 관리해 주었음을 깨닫게 되고,
그 후 키튼의 제안으로 와인을 마시게 된 마르그리트는 그가 리베로에게서 받아온 와인이 샤또 라종슈 1944년산임을 알게 되며 자신의 아버지가 그토록 넘고자 했던 와인의 맛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빅토르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탐정사무소로 돌아온 키튼은 파트너인 오코넬과의 첫 만남이자 자신이 보험조사원이 된 계기였던 1982년의 영국을 떠올리는데 저번 주에 돌아가신 애킨즈 조 교수에 대해서 말씀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건 사고였어. 경찰도 그렇게 말을 했다고. 야, 신참 어딜 파는 거야? 하지만 여기서 뭔가 나올 것 같은데요. 어디나 좋은 인재는 좀처럼 확보가 안 되나 보네요. 우리도 조수가 하나 있었는데요. 일이 힘들다고 도망쳤어요. 있다. 역시 있었어. 뭔가 굉장히 중요한 건가 보네. 그냥 흔한 남성용 브로치예요. 여자들은 자기 마음에 드는 청년의 어깨에 이런 브로치와 함께 직접 짠 천을 둘러 사랑의 마음을 전달했는지도 모르죠. 그 대단히 로맨틱한 얘기군. 나는 다니엘 오코네. 자네하고는 다른 현실적인 보험조사원이지. 1982년 영국 요크셔의 어느 발굴 현장. 에키스 조 교수의 사고를 조사하던 오코넬은 우선 이번 발굴 현장의 지휘자인 스티븐스 교수를 찾아가 에킨스가 사망할 당시에 입고 있던 옷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셔츠 주머니 안에 있던 토기 조각을 발견한 오코넬은 고고학자가 함부로 유물을 옷에 넣어둘 리 없다는 키튼의 조언에 에킨스의 사망은 사고가 아닌 살인임을 확신하며 그의 시신에 새겨진 머리의 상처가 바로 토기로 얻어맞은 자국임을 짐작합니다. 그 후 에킨스의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던 오코넬은 평소 월급 문제로 그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현장 감독 데이비스를 의심하지만 사고가 일어난 날 오히려 그는 에킨스와 와인을 마시면서 화해했음을 알게 되고 그러나 키튼으로부터 그 토기 조각에서 희미한 와인 향기가 났음을 듣게 된 오코넬은 데이비스가 진범이라는 증거를 찾기 위해 다시 에킨스의 친구였던 파웰 교수를 찾아갔다가 그의 수집품 사이에서 똑같은 토기 조각을 발견합니다. 왜 이게 여기 있지? 그건 사고였어. 그날 밤 난 여기로 애킨즈를 불러냈어. 발굴한 술병에 와인을 준비했어. 이번 발굴로 내 가설이 확실히 증명됐어. 내 논문은 학사원상을 받을 거야. 그리고 교수님 딸인 로리한테 프로포즈할 생각이야. 로리가 너의 프로포즈를 허락한다고? 오늘 난 너한테 그 일을 얘기하려고 했어. 하지만 애킨즈, 네가 연구로는 나를 당할 수가 없으니까 로리를 농락해서 교수님 뒤를 이어볼 생각이구나. 그렇게 너하는 것 같아. 오해야. 이건 놔. 친구라는 녀석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나는 로리와의 결혼을 애킨즈한테 축하받으려고 했던 것뿐이야. 진정해요. 당신은 정당방위예요. 형이 가볍다 해도 댁에선 쫓겨나. 로리와의 결혼도. 그리고 모든 게 사고로 끝날 수 있었는데 어째서 내버려두지 않는 거야? 정말로 쏠 생각이세요? 안전장치가 걸려 있거든요. 그건 사고였다고. 그 후 무사히 사건을 해결한 오코넬은 일자리를 찾는다는 키튼의 말에 그를 자신의 파트너로 스카우트하며 보험조사원 일이 고고학과 병행할 수 있는 건 물론 업무가 아주 쉽고 재밌다는 말로 키튼을 설득하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 오코넬과의 동업 10주년을 맞이한 키튼은 당시 오코넬의 말에 넘어갔던 자신이 매우 순진했음을 떠올리고 그와 함께 10주년 축하주를 마시러 가며 마스터 키튼은 끝을 맞이합니다. 마스터 키튼은 원작 만화책 18권을 TV판 24편과 OVA 15편으로 제작한 애니메이션이며 만화가 우라사와 나오키를 중심으로 각본가 카츠시카 호쿠세이와 나가사키 타카시가 전체 스토리를 담당하였고 특히 단편적인 에피소드들을 모은 것인 만큼 추리나 스파이극, 문화 탐방 등 다양한 장르를 보여주고 있으며 버스터 키튼과 찰리 채플린에서 따온 듯한 캐릭터 이름이나 영국 런던 베이커가에 위치한 탐정사무소 등 곳곳에 숨겨진 여러 오마주로 인물들의 관계나 작중 상황들을 적절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본 작품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다방면에서 뛰어난 주인공 키튼 그 자체였으며 초인적인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면서도 막상 자신의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하거나 완전한 고고학자가 되지 못하는 등 결코 완벽하지 않은 그의 모습이 오히려 인간적인 매력으로 다가왔고 그 중에서도 보험조사원과 고고학자로 오가는 키튼의 모습은 마치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방황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결국 보험조사원으로서 세계 각지를 돌아다닌 끝에 도나우의 유럽 문명 기원서를 증명할 단서를 찾아내며 스승의 가르침이자 그의 좌우명이었던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마라 라는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본 작품은 키튼이 고고학을 전공한 보험조사원이란 설정으로 여러 나라의 문화는 물론 끔찍했던 과거사와 살인사건들을 다루고 있는데 가장 아쉬웠던 점은 각본가의 국가관과 성향으로 인해 독일의 나치 시절은 맹렬히 비판하는 반면 막상 일본에 대한 과거사는 다소 감상적으로 그려졌다는 것이며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포로 수용소에서 고문당했던 영국군 에피소드의 경우 일본이 전쟁의 과오를 감추려 한다는 묘사를 집어넣었지만 결국 엔딩에선 그 영국군이 벚꽃을 보고 젊은 날을 회상하는 식으로 아름답게 포장한 모습을 보이고 거기다 일본인을 우상화하는 표현과 가끔씩 긴 서사를 빠르게 마무리 지어버리는 용두사미식 결말이 등장하면서 독자의 입장에선 다소 불편한 느낌을 받을 수 있으나 애니의 경우 과도한 표현을 자제하고 조금씩 오리지널 설정과 연출들을 첨부해 매 화마다 여운을 주는 엔딩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마스터 키튼이었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구독을 하시면 다음 영상을 더욱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다음 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